자, 이렇게 수양대군은 한양을 모두 접수하고 이제 궁궐을 접수하고 권력을 잡았지만 굉장히 좀 걱정스럽게 마음에 걸리는 인물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징옥입니다. 이징옥은 17살 때 무가의 급제를 한 뒤에 김종서와 함께 북방 육진개척에 공을 세운 용장으로 당시 함길도 도절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이징옥은 김종서의 측근인데다가 당대 최고 무장이고 굉장히 충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징옥을 파직시키고 박호운을 함길도 도절제사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징옥이 돌아오면 바로 체포해서 강원도 평에 유배를 시키려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징옥은 박호문이 내가 자리 넘겨받으러 왔어 라고 했을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별 트러블 없이 인수인계 딱 해주고 한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조정에 큰일이 있지 않는 한 자신을 부르지 않겠다는 임금의 교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 없이 교체를 하는 건 뭔가 이상하다. 무슨 사단이 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 수양대군이 정변을 일으켰고 김종서가 사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분노한 이징옥은 다시 함길도로 돌아가서 박호문을 죽이고 군사를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이 이징옥의 행보가 좀 특이해요. 여진족을 규합해서 두만강 건너 오국성에 도읍을 정하고 함경도와 이 만주 전역 그리고 요동을 아우르는 지역을 모아서 대금제국이라고 국호를 정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는 겁니다. 네. 사실 그런데 요거는 과장된 이야기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징옥 밑에 있던 이 종성진 절제사 정종이 있었는데 정종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우발적으로 일으킨 이제 거병을 한 게 성공할 리 없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징옥을 제거하기로 결심을 해서 밑에 이 부하들을 규합을 합니다. 네, 이징옥은 굉장히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고 또 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서 그를 죽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럴 때일수록 술을 마시면서 병사들의 사기를 드높여야 됩니다 하면서 술자리를 가져서 술을 막 먹입니다. 계속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술을 먹으니까 살짝 긴장이 풀린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정종과 혹은 이행검 등이 습격을 해서 이징옥과 이징옥 아들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 단종 이야기 다시 들어가 볼게요. 단종은 최대한 몸을 낮추고 수양대군을 예우하면서 임금의 자리만은 내가 꼭 지키리라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행보를 넓혀가는데요. 조회에도 참석을 하고 윤대를 시작하고 경연도 열심히 참석을 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래도 그 어린 마음에 참고 참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이렇게 단종이 세종이 머물던 자미당 난간에 서서 할아버지 세종께서 살아계셨다면 나에 대한 사랑이 어찌 작았겠는가 하면서 막 참았던 눈물을 터뜨린 겁니다. 이를 보던 시중들도 덩달아 함께 울었는데요. 또 이를 절에 들은 수양대군과 수양대군의 부인도 함께 울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악어의 눈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수양대군은 예전에 주장했던 이 단종의 국혼을 다시 주장하고 나서는데요. 단종은 자기 이 한 몸도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웬 국혼인가 싶어서 안 된다, 불가하다라는 말을 했지만 억지로 이 수양대군이 밀어붙여서 송현수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자, 정변 이후 민심이 막 혼란스러우니까 이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수양대군에 대한 여러 소문이 퍼지니까 이 단종의 국혼으로 민심을 가라앉히려고 했던 거죠. 그럼에도 뭐 수양대군이 단종을 밀어내려 한다라는 등등의 흉흉한 소문이 퍼지자 단종이 근일에 이르러 수양 숙부께서 군사를 일으켜 백성을 다 죽일 것이라거나 혹은 숙부께서 나에게 이롭지 못할 것이라는 등의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이는 간교한 무리가 헛소문을 퍼뜨려 이 군신을 이간시키고 나라를 흔들려는 것이다. 수양 숙부는 주공과도 같은 분이다. 앞에서 제가 주공 설명했죠. 그의 공훈은 나뿐 아니라 종묘와 사직이 모두 힘입은 바가 크다. 이후로 이런 말을 퍼뜨리는 자가 있으면 고하라. 중한 벌을 내리겠다. 라고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수양대군을 감싸는 듯 했지만 사실 역으로 말하면 이 소문을 공론화해서 수양대군은 절대 그럴 리가 없지. 그럴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수양대군을 묶으려는 의도로 한 말이죠. 수양대군은 이대로 미적미적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단종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당시 벌써 15살이 됐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끌다가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스스로 물러나겠다라고 하면 좋은데 단종은 절대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였던 거죠. 그래서 다른 수를 쓰게 됩니다. 수양대군은 금성대군이 화이군에게 면포 300피를 선물하는 등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대신들을 동원해 화이군 이영을 비롯해 최영손, 김옥겸 등이 이 금성대군 집에 모여 활쏘기를 했는데 이를 숨겼으니 벌을 내려야 합니다 하면서 단종을 흔듭니다. 사실 금성대군은 이 단종이 즉위를 했을 때 끝까지 단종을 보위하겠다고 맹세를 했고 계유정난으로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고 또 왕위 찬탈에 대한 야심을 드러낼 때도 끝까지 단종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끌어내려야겠다라고 생각한 수양대군이 대신들을 움직여서 계속 금성대군을 탄핵했는데 그 내용이 점점 더 부풀려집니다. 금성대군이 해빈 양씨와 결탁했으며 정종에게 금대를 선물해 모종의 관계를 가졌고 궁 안에서 일하는 상궁 박씨에게도 여종을 주었으니 불운한 움직임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고발을 했던 것이죠. 자, 여기 이야기에서 나오는 정종은 단종의 누나 경희공주의 남편이었고요. 그러니까 부마였고요. 해빈 양씨는 이 단종이 태어났을 때부터 단종 곁을 지켰던 세종의 후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종을 받았다는 상궁 박씨는 단종이 세손 시절부터 단종을 보필했던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단종과 가까이 하고 있는 이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하게 된 것인데요. 수양대군 무리들은 이렇게 해빈 양씨와 금성대군 그리고 해빈 양씨의 두 아들이 수십 명의 사람을 모아서 역모를 꾸몄으니 그 죄를 밝혀달라라는 상소까지 올리게 됩니다. 역모라면 이들은 또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잖아요. 단종은 자신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금성대군 일파를 각기 유배에 처하도록 조처를 하고요. 그럼과 동시에 내관 전규를 불러서 영의정 수양대군에게 대임을 넘길 것이니 이를 속히 의정부에 전하라 라는 지시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신료들은 아니되옵니다를 몇 번 외치긴 했지만 이는 다 형식적인 액션이었을 뿐이었고요. 수양대군에게 넘겨줄 대보를 이 동부승지 성삼문이 받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옥새를 들고 온 것이죠. 야사에 따르면 이때 성상문이 옥새를 받쳐 들고 통곡을 했다고 하는데 이 옥새를 받기 위해 엎드려 있던 수양대군이 그 모습을 보고 성삼문을 노려보았다고 합니다. 자, 이 옥새를 수양대군에게 건네주는데 수양대군이
막 펑펑 울면서 받들 수 없나이다 하면서 또 몇 번을 사양하는 듯한 액션을 취합니다. 자, 그러자 단종이 숙부,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 제발 이 대보, 그 옥새를 받아주시오 하면서 직접 대보를 넘김과 동시에 이 선의식은 끝이 나게 되죠. 자, 그렇게 선의를 하고 곧바로 즉위식이 열려서 수양대군은 세조로 등극하게 됩니다. 단종은 상황이 돼서 이제 창덕궁 수강궁에 옮겨 살게 되는데요. 단종이 왕위를 내주면서 마지막으로 한 부탁은 내 안위를 보장해 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영모의 누명을 썼던 수빈양씨 등을 살려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마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는 결코 지켜지지 않았죠. 약 4개월 후 혜빈양씨 등 18명이 세조의 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세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단종에게 문안을 갖고 또 사냥을 할 때 단종을 초대를 하기도 합니다. 단종 입장에서는 세조의 초대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자리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위에서 물러난 지 1년 가까이 지났을 무렵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외할머니가 단종에게 성산문, 하위지 등이 그러니까 단종을 다시 복위하려고 합니다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단종은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잘못되면 다 죽을 거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지지를 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외할머니를 통해서 성산문 등의 움직임이 몇 번 더 보고가 되죠. 사실 김종서, 황보인 등 재상 세력들의 이 세력이 너무 비대해졌다라고 생각했던 이 젊은 학자들이 이제 이 의정부 대신들에게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유정난이 일어났을 때 성산문, 하위지 등은 수양대군을 노골적으로 반대하진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455년 수양대군이 단종을 상황으로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니까 이 세조의 불법적인 왕위 찬탈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하게 되었고, 성산문, 하위지 등은 극 분노해서 이 정통성 없는 왕 세조를 폐위시키고 단종을 다시 시키려는 거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사실 성산문은 직책상 어쩔 수 없이 수양대군에게 대보, 그러니까 옥새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으로 세조를 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산문은 집현전에서 동문수학했던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등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을 규합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무인인 유흥부가 거사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거사위로 정한 것은 세조 2년인 1546년 6월 1일인데요.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자리에 세조는 단상에서 왕위를 호위하는 벼룬검을 세우기로 했고 성산문의 아버지인 성승과 유흥부가 이 벼룬검의 적임자로 지목이 되는데 그때 세조를 죽이기로 계획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한 명의 등이 연회 장소인 이 창덕궁 광연전이 좀 좁고 많이 덥다라는 이유로 벼룬검을 세우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으며 세자도 오지 말게 하자라고 청했는데 세조가 그래 알아서 해 하면서 일을 허락했던 겁니다. 거사를 준비하던 이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모여서 막 의견이 갈려서 싸우게 되는데 유흥부 등은 일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획한 대로 일을 추진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성산문, 박팽년 등은 벼룬검을 세우지 않고 세자가 오지 않는 것은 하늘의 뜻이니까 거사 날짜를 다시 바꿔서 다시 계획을 세우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거사는 연기가 됐고 우려했던 대로 내부 고발자가 생기게 되죠. 김질이라는 인물인데요.
거사가 연기되니까 이거 들키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하던 김질이 이 장인이었던 정창손을 찾아가서 이 단종 복위 운동을 벌였다라고 실토를 하게 됐고, 정창손은 그 길로 사유와 함께 궁궐로 달려가서 세조에게 모든 것을 고하게 됩니다. 자, 즉시 성산문 등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졌고, 이 단종 복위 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압송돼 오게 되죠. 세조는 이들을 직접 국문하게 되는데요. 이들을 죽이기가 너무 아까워서 협박하고 또 회유하려고 또 했는데, 이들은 세조의 왕위 찬탈은 부당하다라고 외치면서 그 뜻을 결코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록에는 진술 위주로만 소개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야사에는 이들의 참혹한 모습과 절개를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성산문은 상왕이 계신데 나으리가 어떻게 나를 신하로 삼으려고 하시오 하면서 세조를 자극하는 말을 해서 인두로 온몸이 찢어지는 고문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또 성산문과 절친한 친구였던 신속주를 보고 옛날에 그대와 집현전에 있을 때 세종대왕께서 상왕 전하를 안고 걸으시면서 하신 말씀을 다 잊었는가? 내가 죽거든 그대들이 이 아이를 잘 보살펴다오 라고 당부하신 것을 정녕 잊었단 말인가 하면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장 유흥부는 탈가죽이 벗겨지는데 낯빛이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인두로 찢어질 때 쇠가 식었다 더 달고 와라 하면서 오히려 호통을 쳤다고 하죠. 그리고 이 성산문을 보면서 자고로 서생들과 이를 도모할 수 없다고 했거늘 과연 그렇군. 그대들이 말려서 이 꼴이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책은 읽었으되 꾀가 없으니 짐승과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일이 이렇게 틀어졌음에 굉장히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계는 굉장히 좀 몸이 작고 왜소한 사람이어서 이 고문을 잘 견딜 수 있을까 했는데 혹독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안색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무슨 형벌이 이러합니까? 어진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으리! 하면서 태연히 형을 받았고 몸가짐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위진은 모진 매를 맞으면서 내가 이미 반역의 악명을 씌웠으니 빨리 목을 베시오. 자꾸 뭘 물어본단 말이오. 라고 외쳤고 또 인두로 막 지지니까 법전 어디에 인두로 지지는 형벌이 있어!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들이 앞에서 다 세조를 나으리라고 했듯이 박팽년도 세조를 보면 나으리라고 했는데 세조가 너무 화가 나서 네가 나의 녹을 먹고 또 나에게 신이라고 일컬었으면서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느냐! 라고 외치니까 나는 상왕의 신하이지 나으리의 신하가 아니외다. 녹은 하나도 먹지 않고 쌓아두었으니 창고에 가서 확인해 보시오 나으리 라고 합니다. 과연 가서 확인을 해보니 곡식은 그대로 쌓여 있었죠. 박팽년이 충청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세조에게 문서를 많이 올렸을 건데요. 문서를 올릴 때는 항상 그러면 신이라고 하면서 신하를 지칭하는 말을 썼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신은 그런 말을 쓰지 않았대요. 그래서 박팽년이 쓴 문서를 찾아보니 그 신이라는 글을 쓰지 않고 한자로 거라는 글자를 썼는데 신과 거가 글자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신을 쓸 때는 굉장히 작게 쓰거든요. 신하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대충 보고 신자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자, 그렇게 철저히 세조의 신하가 되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하지만 박팽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던 세조가 마지막으로 그를 달래려고 태종 이방원이 포은에게 건넸던 시조 아시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라는 시조를 딱 보내는데요. 박팽년이 피식 웃고는 단심가로 회답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외우셨을 것 같은데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검노매라. 야광 명월이야 밤인들 어두우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시 많이 외우셨죠? 자, 단종 보기 거사가 발각이 되었을 때 성균사의 유성원은 성균관에 있었어요. 성균관 유생들이 성산문이 체포됐다라는 것을 알리자 유성원은 그대로 수레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우리 술 한잔 합시다 라면서 술을 따라 서로 나누어 마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별주였던 것이죠. 사당에 올라갔던 유승원이 한동안 내려오지 않자 결국 아내가 가서 보니 관대도 벗지 않고 패도를 뽑아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졸들이 와서 그 시신을 가져갔다고 하죠. 자, 이렇게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 6명을 죽어서도 충절을 지킨 신하라고 하여 사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육신을 비롯해서 이 거사의 참여자들 대부분은 인두로 몸이 지져지는 듯 엄청난 고문을 당했고 거열형이라는 참혹한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성산문이 형장에 끌려가면서 읊었다는 시가 있습니다. 둥둥둥 북소리는 사람 목숨을 재촉하고 뒤돌아보니 해는 벌써 저물고 있구나. 하황천 길엔 주막도 하나 없을 텐데 오늘 밤엔 누구 집에서 잘꼬 라는 시라고 합니다. 자, 당시 이 사건에 연루돼서 죽임을 당하거나 화를 입은 인물이 사육신을 비롯해서 권자신, 김문기 등 7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단종 보기 운동을 했던 사육신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